지난주 장 막판 2,6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회복한 가운데 출판주가 강세입니다. 영풍과 MBK연합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오후 장 마감과 함께 종료됩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입은 시일이 남았지만 매입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이 남아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번의 금리 인하로는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여전히 변수로 꼽았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에 지원된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 사이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의 상환 종료는 3년 남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 재분배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주말에 미 증시 호조와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 호재를 소화하면서 다시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모습인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는 코스피가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됐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오전에는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조금 전 11시 25분 기준 0.5% 넘게 오른 2,61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장부터 2,600선을 회복한 코스피는 이후 2,620선 중후반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린 뒤 2,610선을 두고 등락하고 있는데요. 순매수였던 외국인이 매수세를 대부분 내주면서 상승폭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도 1,000억 원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1%가량 반등하면서 6만 원대로 올라섰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인기에 밀리의 서재와 예스24 등 출판주가 강세입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금융주도 상승세인데요. KB금융과 메리츠금융 지주 등이 장중 신고가를 쓰는 등 강세입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의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공개 매수는 오늘까지인데요. 양사 주가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0.6%가량 내린 760선 중반까지 밀린 채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랗게 질리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새 전해진 테슬라 급락 소식에 2차 전지 업종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간밤 2달여 만에 1,350원대로 마감한 뒤 1,358원대까지 오르면서 1,360원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큰 변수 중에 하나였죠.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영풍 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 매수가 종료됩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 매수는 아직 시일이 좀 남아서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 당분간 장내 매집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우선 공개 매수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역시 주가인데 고려아연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20분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3% 오른 8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주가가 영풍 MBK연합의 공개 매수 가격인 83만 원을 크게 웃돌면 투자자 입장에선 공개 매수에 참여할 유인이 사라져서 예상보다 청약 물량이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풍 MBK연합의 공개 매수 청약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됩니다. MBK의 공개 매수가 종료돼도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89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투자자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이 엇갈릴 만한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MBK 측의 공개 매수에 참여할 경우에는 0.35%의 증권 거래세와 더불어 거래 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 매수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투자자는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지분을 목표대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고려아연은 베인 캐피탈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2.5% 지분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지분 확대를 위해 장내 매집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의 신채원입니다. 뭘 해도 쥐꼬리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차라리 하나로 크게 모아서 국민연금이 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점차 더 진지하게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소위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급물살을 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100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 또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체로 긍정적인 데다가 퇴직연금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적극적인 만큼 정치권이 합의할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의 입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뭔지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또 운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전문가 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형. 또 다른 하나는 기금형 같은 중간 중개 조직 없이 가입자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운용하는 계약형인데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계약형으로 가입자가 알아서 투자처를 정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해서 수익률이 연 1%대 쥐꼬리 수준입니다. 반대로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유형 중 유일하게 기금형 제도에 해당하는 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 씨앗인데요. 지난 9월까지 2년간 누적 수익률이 12.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 수익률이 가입자가 받을 급여와 또 직결이 되는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운용의 묘로 꼽힙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임금 근로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경제 현장의 성평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지만 남은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여성 임금 근로자의 규모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여성 임금 근로자 수는 평균 1,015만 2천 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5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임금 근로자가 1,000만 명을 넘었는데요. 연평균으로는 997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달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대로라면 1963년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연간 1,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올해 여성 임금 근로자 수는 25년 전인 1999년의 2배 수준입니다. 여성 임금 근로자 수와 비중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급감한 이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2,203만 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자, 구체적인 경제 활동의 질도 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에 여성 근로자가 많습니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가 239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73%가 임시직이 아닌 상용 근로자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이 대두되며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는 1년 새 1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이어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수가 많았습니다.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자영업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여성 자영업자는 8월까지 평균 17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0.5%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합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입니다. OECD 회원국 중 1위로 평균의 2.7배에 달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또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역시나 시장에 관심이 쏠린 부분인데 한국은행이 언제 또 금리를 내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해는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영업자가 힘들어하는 등의 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 한 차례의 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차례를 어떤 속도로 인하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하자면 금리의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법한 발언인데 이러면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총재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려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 내렸고 이번 인하는 적절한 속도로 내린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금통위원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고 11월에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여전히 우려 섞인 눈길을 뗄 수 없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지분이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수요는 보장하고 투기성 대출을 막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였지만 잘 작동하지 못했던 셈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나갔다는 거죠. 네,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신용점수가 84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1,45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30조 원대인 중신용자나 약 70조 원인 저신용자의 잔액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하면 고신용자 대출 잔액은 25%가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7% 감소한 중신용자나 20% 감소한 저신용자와 대조적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도 고신용자는 1억 1,083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중신용자는 6,749만 원, 저신용자는 4,204만 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대출 관리 모드에 들어가며 심사 문턱을 높였는데 그 이전부터도 신용도에 따른 대출 양극화가 심했던 겁니다. 네, 특히나 부동산 걸쳐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가보면 다주택자의 대출 수요가 눈에 띄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비율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3년간 꾸준히 30%대를 웃돌았습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가 전체 주담대의 93.7%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만 앞서 보신 금리와 대출 모두 영향을 줄 정도로 올해 전반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에도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일단 집을 팔아서 또 집을 사겠다는 비중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이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주택 매수자 가운데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비중이 57.8%에 달했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비율은 2년 전 27%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55.5%로 2배 이상 커졌고 올해 더 커진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금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인데 집값이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 7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다수가 제출했다는 얘기인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대의 비중이 65%를 넘겨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수를 보류했던 40대 이상이 상급지로 갈아타기 매매에 적극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 말고 주식을 판 비중도 커졌다면서요? 네,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으로 집을 산다고 신고한 비율은 2년 전만 해도 전체의 4%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6%, 올해는 13%를 넘겼습니다. 특히 20, 30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30대 주택 매입자 가운데 17%가 주식을 팔았다고 신고해 가장 높았고 20대도 16.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이른바 영끌 매수에 나선 젊은 층이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까지 적극 처분했다는 얘기인데요. 주식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환 위기 당시에 문을 닫을 뻔한 금융회사들을 살리려고 투입한 공적 자금 168조 원은 그대로 증발한 게 아니라 정부와 금융권이 일부를 함께 갚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들이 내는 돈을 특별기여금이라고 하는데 납부가 2027년 종료되는 시점에서 초기 예상치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10조 원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은행 사이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검토해둔 여러 가지 분담 방안이 있죠. 그렇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은 빚 규모는 12조 6천억 원입니다. 갚아야 하는 총 금액 자체가 특별기여금이 만들어질 당시 추산된 상환부담액 69조 원에 비해 현재 10조 원 넘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를 애초에 금융권이 20조 원, 정부가 재정으로 49조 원을 분담하기로 한 기준에 그대로 따를지, 특별기여금 요율을 수익자 부담으로 유지할지, 상환대책상 금융권의 예상 납부액 20조 원을 그대로 분담할지 세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요. 당국 분석에 따르면 이 방안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향후 부담액 차이가 6천억 원에서 12조 4천억 원까지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액수로 10조 원가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현안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권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사들은 이미 분담하기로 한 몫의 대부분인 17조 원을 충당한 만큼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금융사들의 분담이 없으면 앞서 30조 원을 이미 부담한 정부가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김상훈 의원은 특별기여금 운영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은 줄어든 향후 부담액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결정도 못했다며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독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인데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가상자산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고요.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섭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15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에 대한 질의에 업비트의 독점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현재로선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를 시작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칫하다간 시장 개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운용의 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독점 문제와 더불어서 위원회에서 또 어떤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우선 법인 계좌 개설 문제를 꼽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미국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 자금이 지난 2분기 기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 자금의 80%를 차지할 만큼 활발한 것과 대비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의 투자 수요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또 가상자산의 유통과 공시 문제는 물론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도입 여부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로 거론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교촌치킨이 식용유 가격 인상의 부담을 협력사에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교촌은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우선 교촌이 의혹을 받고 있는 갑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 F&B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주요 원재료인 튀김 전용유를 협력사 두 곳에서 공급받아 왔는데 코로나 시기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와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계약 사항을 깨고 한 캔당 유통마진 1,350원을 0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유통마진 약 7억 원을 손해봤는데요. 반면 이 기간 교촌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늘어 가격 부담을 협력사들에만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교촌이 반발하는 내용은 뭡니까? 네, 교촌 측은 이번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교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져 해당 협력사들도 마진 조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사는 향후 교촌과의 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마진을 낮추는 데 동의했을 텐데 실제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해당 협력사들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건으로 업체들은 교촌과 수년간 협력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촌 측은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심의 신청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 경쟁률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최근 나온 양당 후보의 지지율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MBC와 ABC 방송이 미 전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48대 48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ABC 방송이 2,600여 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투표 의향층과 등록 유권자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당락을 좋아하는 경합주 7주에서는 49대 49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꾸준히 앞서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같아진 배경이 뭡니까? 해리스 유세 지원은 연설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재선 당시 히스패닉 유권자 7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히스패닉의 지지율이 56%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통적 민주당의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78%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힐러리 후보의 92%의 지지율에는 크게 떨어집니다. 미 민주당을 떠난 흑인 유권자들이 경합주에서 해리스 백악관 입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바이든 대통령 측근은 차기 후보 해리스 부통령 측근을 제때 지원하지 못해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HD 한국조선해양 전 현대중공업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HD 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하청업체 간 경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한 하청업체에 특정 기술 자료를 요구한 뒤 경쟁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날은 낮 동안 서늘하거나 선선하겠고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